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친구랑 일 때문에 장거리 운전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친구가 개보건님 유튜브 썰렁썰레 틀어주면 노래나 라디오 대신 재미나게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시청자입니다. 전역한 지 시간도 꽤 흘러서 이제는 이 썰을 세상에 얘기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되기도 하고, 제 군생활 썰을 주변에 얘기하면 차라리 간첩 잡았다는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다 라고 할 정도로 신기한 군생활을 보냈다고 하길래 썰렁썰레를 통해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저는 아무 백도 없는 시골 출신 플러스 디자인학과 대학생 플러스 특공 연대 출신 행정병이었고, 사건의 발단은 제가 1병 때였습니다. 그날은 주말. 저는 늘 그랬듯 맞선님들과 함께 부대 내 막내 일을 오전에 마치고 평화로운 주말 일과를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당직사관님이 저를 호출하셨고, 행정반으로 가봤더니 처음 보는 웬 중사분 한 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보더니 대뜸 "내가 누군지 아냐?" 라고 하셨고, 당연히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기에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당연히 그렇겠지 하고 당직사관님께 "이 친구 좀 빌려가겠습니다" 하고는 저와 그 중사님은 막사 1층 마치 대학교 세미나실 같은 좁은 방으로 저를 데려가셨고, 본인에 대해 소개하셨습니다. "나 기무부대 땡땡땡땡 중사야. 어쩌고 저쩌고." 일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얼타는 중인 저는 일단 기무부대가 무슨 부대인지 뭐하는 곳인지 아는 바가 전혀 없었고, 이분이 저를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궁금해서 잡생각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내용은 뭐 추적하자면 이랬죠. "군대 내에서 디자인 공모전이 있다. 거기에 널 쓴다." 기무부대에서 포스터와 간첩 관련 스티커를 디자인하는 공모전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걸 해보겠냐는 겁니다. 짬찌끄레기인 제가 간부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힘들었고, 게다가 저도 그림 그리는 거라길래 흥미가 있었기에 알겠다고 했더니 필요한 것을 얘기하라고 하셨고, 저는 일러스트와 포토샵이 작동 가능한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잠시 쉬고 있어 라는 말과 함께 얼마 되지 않아 노트북 한 대를 가져오셨고, 그걸로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 결과물들을 완성했습니다. 당시 기억나는 건 컨펌을 그 중사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의 창작 요소 없이 만들다 보니 그다지 제 마음에는 안 들었는데, 그 중사님께서는 굉장히 흡족해 하시며 결과물을 가지고 잘 지내라는 말과 함께 빠이빠이 하고 사라지셨죠. 그 일이 있고 두어 달 뒤, 기무부대 중사님이 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저에게 선물을 가져왔다며 기무부대 표창장과 위로휴가증, 부상으로 기무부대 손목 시계까지 다이렉트로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들지 않은 결과물인데도 불구하고 큰 상이 타서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고, 이 일을 그저 단편적인 해프닝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군 기무부대 사령관 DSC. 근데 이게 제 군 생활을 바꾸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지나고 다시 또 한두 달, 주말에 갑자기 행정반에서 저를 또 호출합니다. 행정반에 갔더니 당직병 선임이 대뜸 "너 무슨 짓 했냐? 너 뭐하는 놈이야?" 라면서 군단의 중령 하나가 저를 바꿔달라고 했다고 불안해하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대 내에서 대대장 계급의 전화, 그것도 다이렉트로 걸려오는 전화는 흔치 않은 일이었으니 선임도 당황했고 저도 당황했죠. 전화를 받고 "총상!" 우렁차게 경례를 하고 들어보니 나 군단 인사과장이야. 너 혹시 그림 좀 잘 그리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나름 저는 자신이 있어서 "당연히 잘 그립니다! 라고 했고, "아 그래, 그럼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지난번에 공모전 같은 그런 일이 또 생겼나 보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난 뒤 몇십 분 뒤, 군단의 여군 간부 하나가 선탑자로 탑승한 레토나가 도착해서 저를 데려갔습니다. 군단으로요. 군단의 인사행정실까지 도착하여 부대에 통화했던 인사과장님을 만났고, 얘기해보니 뜬금없이 "캐리커처 좀 그려야 되겠는데" 라고 합니다. 당시 군단장님이 이벤트, 행사들을 무척이나 좋아하셨던 분이었고, 그 군단장님이 이제 곧 전출 가는 장성급 간부들을 위한 특별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하필이면 "그 한번 캐리커처를 한번 그려보는 건 어때?" 라고 지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행정실은 비상이 걸려 부랴부랴 군단 직할대 포함 예하 사단, 연대, 여단 전체 병사들의 인적사항을 싹 다 뒤져서 찾아낸 게 바로 저였습니다. 미대생, 그리고 최근 군부대 내에서 디자인 공모상 입상 기록을 보고 저에게 연락을 취한 거였죠. 인사행정실에서 저녁 늦게까지 인사과장님과 단둘이 남아서 하루 만에 괜찮은 결과물을 뽑아내고 저는 다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날이 있고 난 뒤 군단에서 또 연락이 왔죠. 이번에는 고맙다고 덕분에 잘 마무리되었다는 말과 함께 이번 해프닝도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군단장님께서 제가 그렸던 캐리커처가 기대 이상으로 마음에 드셨는지 그날 이후부터 전출 간부 및 부대 방문 손님들의 캐리커처를 선물할 준비를 하라고 인사과에다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행사일 약 일주일 전에 미리 사진을 제게 던져주고 컴퓨터로 캐리커처를 준비했죠. 그 후로 여러 차례 군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캐리커처를 그리는 생활을 했는데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특공연대 내에서 인사개원으로 인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군단 호출로 군단에 다녀와서 업무량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죠. 피로감이 나날이 늘어가는 제 모습을 본 중대장님은 왜 자꾸 우리 소속인 땡땡이를 데려가는 거지? 글쓴이를 데려가는 거지? 라면서 자주 군단 인사행정과 다투셨습니다. 중대장님도 저녁자들 캐리커처 선물해줘라 라고 지시하기도 하셨고 그 외에 다른 사적인 일로 밤늦게 일을 시키신 적도 있었기에 군단 간부와 다투어 주시던 중대장님이 그리 감사한 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군단장님께서 캐리커처를 그리는 병사가 특공연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임무 수행하는 거를 힘들다는 거를 알게 되시곤 장기 파견으로 그냥 데려와 버리라고 지시한 거였죠. 군단 인사과장님이 직접 오시어 다시 못 올 생각으로 짐 싸라는 말과 함께 급하게 짐을 싸곤 선임 후임들과 짧은 인사, 저는 그대로 군단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옴과 동시에 저는 인사과장님의 말을 듣고 오금을 저렸습니다. 자, 군단장님께 파견 신고하러 가야지. 아니 연대장님만 봐도 손발이 덜덜 떨리는 군단장님께 파견 신고라니. 어찌저찌 파견 신고도 마치고 짐부터 풀러 군단 생활관에 가는데 세상에, 저는 정상적인 파견병이 아니라서 편제에 구성되지도 않고 보직에 넣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상 말하고 숨쉬는 유령 병사인 상태. 이때가 제 군생활이 절반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제 군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죠. 우선 제게 지정할 만한 보직이 없자 캐리커처병이라는 형식적인 보직을 지정해 주었고 저는 파견 온 군단 내에서 총은커녕 제게 지급된 잔구류도 없었습니다. 총도 잔구류도 없으니 훈련은커녕 야간 근무 불침번도 없었고 인원 편성도 많이 이상했죠. 파견병이기에 당연히 파견 인원이 편성되어 있어야 할 텐데 저는 특별 열애 대상으로 지정되어 선임, 후임, 동기도 없고 점호도 열애. 오히려 제가 점호에 참여하면 총원 인원보다 현재원이 한 명 더 늘어나 버리는 이상한 지경에 이르렀죠. 아직 상병도 못된 일병 짬찌끄레기가 병장 마냥 아침 점호도 열애하고 늘어지게 늦잠 자는 아이러니한 상황. UFG 같은 큰 훈련할 땐 상황이 터져서 다들 방독면 쓰고 돌아다니는 와중에 저만 맨 얼굴로 걸어다녔습니다. 당시 저를 모르는 소령 한 분이 너 이 새끼 넌 뭔데 방독면 안 쓰고 돌아다녀 죽을 거야! 이러고 호통을 치셨다가 특공 캐리커처병입니다 라고 한마디 하고 휙 가던 길 가셨던 적도 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활을 보내며 제 임무는 캐리커처에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쓰고 보니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서 군단에서 했었던 일들 몇 개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그가 받았던 임무예요. 자, 캐리커처 약 170명 전출간부 장성 부대 방문 손님들인데 기억에 남는 캐리커처는 미군 사단장, 그리고 김미경 강사님, 여명 808 회장님, 군단 회의실 벽면 인테리어, 선물용 패키지 라벨 디자인, 군단 코인 디자인, 이외에도 자질구레한 디자인들 여러 개를 다 디자인을 도맡았죠. 휴가 중에도 군단에서 연락이 와서 휴가지에서 컴퓨터로 캐리커처 작업을 한 적도 있었고, 저녁까지 2달 남은 시점에서 제가 전역해도 군단장님은 아직 6개월 더 계시기 때문에 캐리커처 전문 하사할 생각 없냐는 제의도 받았지만 당연히 손을 뿌리쳤고, 그렇다면 제 후임자를 찾아서 제가 직접 가르쳐야 한다고 군단 예하부대 싹 다 뒤져서 제가 면접을 봐 제 후임을 뽑는 일도 생겼었죠. 파견 후 저는 그 어떤 병사보다 편한 생활을 누렸지만 선임도 후임도 동기도 없는 군 생활에 정말 고독했습니다. 하지만 군단 안에 여러 아저씨들과 친해지고 어울리며 많은 추억거리를 쌓을 수 있어서 정말 복받은 군 생활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전역한 뒤 대학교에 복학했을 때 학과 동기들에게 이 썰을 풀었는데 동기 중 한 명이 군단 예하사단에 복무 중 군단 캐리커처병 소문이 들었는데 그게 너냐? 라며 하면서 엄청 신기해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도 가끔씩 땡군단 캐리커처를 검색하고 혹시나 하고 제가 그린 캐리커처를 찾아보는데 단 한 장도 구글링이 안 되는 게 지금까지도 좀 가슴이 아픕니다. 이 썰 말고도 이야기거리가 좀 있는데 시간 될 때마다 하나씩 남겨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단 최초 캐리커처병, 이거 오버로크 치는 거하고 이거 앞에 이거 금장 다는 거 이거 본인이 했을 거 아니야. 본인 돈 주고. 한 병사가 너무나도 꿀을 빨아 꿀통에 빠져가지고 설탕 그 자체, 꿀 그 자체가 된 마치 그 여왕벌이 먹는 그 꿀이 이름이 뭐였더라? 헤모글로빈이었나? 아닌데 뭐였더라? 그 로얄 젤리 같은 이야기. 자, 읽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등산 삽질병입니다. 저는 유해 발굴을 하면서 특이한 경험을 꽤나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어느 여름날 저는 경상북도 칠곡으로 발굴을 위한 파견을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운 곳이 있다면 바로 그곳. 게다가 등산을 하고 임무를 수행해야 하니 죽을 맛이었죠. 다른 기초 발굴 부대원들도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후방의 낮은 산이 비교적 덜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후방이 더 힘듭니다. 그 이유는 전방의 높은 산의 경우 해발 1000m에 이르지만 800m까지 차로 이동이 가능한 길들이 있었죠. 하지만 후방의 낮은 산의 경우 해발이 400m에 불과하지만 길이 없어버리는 대참사가 벌어져 있었죠. 올라가는 거리가 길어져 길도 없는 산을 개척하며 모두가 힘든 등산길이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이러한 고통은 우리만 겪는 게 아니었죠. 근처에 미군 부대에서 함께 발굴을 위해 지원을 나왔습니다. 해당 지역은 미군도 참전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단 2개밖에 없다는 특수부대 중 하나인 저희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과 미국의 DPAA가 함께 발굴을 하는가 하면서 엄청 설레었죠. 그러나 미군은 분대 규모의 일반 육군이 지원을 오게 되어 똑같이 그냥 삽질만 하더라고요. 사실 지루하게 땅만 파는 것보다 중간중간 이야기를 하며 굴토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이 높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에게는 그냥 말을 걸면 되지만 영어로 미군에게 말을 걸어야 되니 난처하기 이럴 데가 없었죠. 그렇게 짧은 영어로 미군 병사들과 이야기를 이어가던 도중 미군을 통솔하는 미군 소대장이 저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예, 여기서부터 저까지 파면 되지요. 부산 사투리. 미군은 워낙 다양한 인종들이 있기에 저는 그냥 한국이나 중국계 미국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대장님은 부산에서 나고 자라신 이후 이민을 가 미군에 입대하셨고 생각지도 못한 구수한 한국어에 너무나도 놀라게 되었죠. 아, 원래 부산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이민해서 미국을 가셔가지고 한국으로 오신 소대장이었구만. 그렇게 저희는 의사소통에 별 문제가 없었고 짧은 영어에도 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가지 대화를 나눴었죠. 이때 19살의 어린 미군 2등병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왜 군대를 선택했냐, 왜 군대에 왔냐, 19살밖에 안 되는데. 그랬더니 2등병이 하는 얘기가 우리 동네에는 3가지 초이스 있다. 성적 순으로 유니버시티, college, army. 자기는 공부를 못해서 군대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자기 인스타를 보여주면서 폰 가지고 올라옵니다. 한국군과는 달리 폰 통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더라고요. 월급 명세서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명세서를 보니 기본급만 한국돈 250만원에 플러스 파견비에 플러스 생활비에 플러스. 야, 세상 너무 부러웠습니다. 병장인 제 월급은 50만원이었는데요. 미군 친구들은 제가 월급을 보고 놀라자 유도 모병으로 온 거 아니야? How much this? 라면서 얼마 받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유니폼은 다른데 다 징집병이고 병장이 500불 받아. 너 특수부대라 그래서 모집병인 줄 알았어, 미안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야, 그냥 부러워서 놀랐어. 나는 얼마 뒤에 전역이야. 나도 전역하고 싶다라고 미군이 말하는 대화가 오가고 있었죠. 천조국 미국의 클래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한국군은 모두 전투식량이나 라면 등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미군들은 갑자기 가방에서 종이봉투를 꺼내요. 이 봉투의 정체, 바로 버거킹 봉투였습니다. 미쳤나봐. 자기네들 PX에 있답니다. PX에서 버거킹 싸웠어? 와우. 하지만 이들도 보급받은 전투식량은 있었기에 한국군에게 그걸 뿌리더라고요. 이들에게는 내가 할당해야 되는 짬이었지만 한국군 전투식량보다 10배는 다양한 메뉴의 구성을 가진 미군 전투식량 MRA는 좋은 기념품이 되었습니다. 저도 한 3개 정도 챙겼어요. 못 받아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눈에 밟혔는지 미군 소대장님이 오셔서 말했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박스째로 들고 올 테니까 그때 다들 나눠 가지세요. 그렇게 많은 병사들이 미군 전투식량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이온 음료 가루, 비틀즈, 다양한 빵류, 쏠쏠한 간식이 될 수 있었죠. 이외에도 미군들은 한국에서 볼 수 없는 800ml짜리 레드불 캔, 플라스틱 우유통 같은 곳에 들어있는 이온 음료 등을 들고 다녔죠. 전완근이 머리통만한 미군이 이걸 들고 다녔는데 멀리서 보면 작아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면 진짜 거대했었습니다. 매일 놀라던 발굴을 계속하던 중 저는 문득 의문이 들어 미군 소대장에게 물었습니다. 그 혹시 근데 어쩌다가 발굴 나오시는 거예요? 매번 사람도 바뀌고. 아이고, 미군들 사이에서는 유해를 보면은 전우가 죽는다는 미신이 있는데 그래서 다들 잘 안 오락합니다. 그래 맨날 바뀝니다. 그래갖고 이후 들은 썰은 군대는 어딜 가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죠. 전에 한국군 부대랑 친선 제육 대회를 했는데 그게 이 부대입니다. 이후에 교류를 하다가 발굴을 한다 하길래 우리 대대장이 실적이 될까 싶어 보낸 겁니다. 지금 그림 좋잖아요. 네, 미군들도 대대장의 실적을 위해서 불길한 미신 같은 거는 못 가고 낯선 나라의 산에, 그것도 여름에 계속해서 오르는 것이었죠.
아쉽게도 미군이 찾은 유해는 없었고 미군들의 지원은 조금 일찍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국 미군도 결국 군대다. 군대는 다 똑같고 사회도 다 똑같다. 조직이라는 사회는 다 똑같구나. 결국에는 위에 있는 사람들의 승진과 그 사람들의 인사고과를 위해서 밑에 사람들이 갈려나가는 그런 시스템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다 통일인가 봐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미군 MRE 한번 뜯어서 먹어본 적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맛과 좀 다릅니다. 우선 첫째 그냥 말씀드리자면 더럽게 맛없고요. 두 번째로 그 되게 그 맛이 강하고요. 그리고 빵 같은 류 이런 것들 막 압축돼 있고 건조돼 있고 이러는데 엄청 퍽퍽해요. 그나마 먹을 만한 거 초콜릿? 그러니까 간식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MRE 까보면 MRE라고 해서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 거 있는데 그거 이렇게 까보면 그때 바로 먹을 수 있는 식량도 식량인데 그런 식량 제외하고도 초콜릿부터 해가지고 막 빵류 발라먹는 거 음료수 만들어 먹는 가루 그런 것들 짜잘짜잘한 그런 심심할 때 주머니에 집어넣고 막 까먹을 수 있는 그런 간식들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2형 전투 식량이 제일 맛있지 않나. 1형은 좀 너무 느끼하고 1형은 좀 완전 기름에 그 유통기한 늘리려고 기름 범벅해놔가지고 너무 느끼하고 2형이 그나마 좀 담백하고 맛대가리는 없지만 그래도 물 부어서 그냥 먹는 음식 중에 가장 그나마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고 간편하고 버리기도 쉽고 만들기도 쉬운 그런 음식이 아니었나 싶네요. 제가 아쉽게도 군대를 아주 옛날에 갔다 왔기 때문에 2000년도 초반에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저 때는 그 밑에 잡아 당겨가지고 발열팩 들어있고 그런 전투식량을 못 먹어봤어요. 그거는 안 먹어봐가지고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사회에서도 먹고 싶어서 생각날 때는 있습니다. 가끔. 하지만 먹진 않죠. 그리고 하나 예로 제가 전쟁 날까봐 무서워서 전쟁 대비 식량으로 전투 식량을 몇 개를 한 박스씩 이렇게 사놔봤는데 생각보다 특히나 2형처럼 생긴 그냥 물 부어서 불려가지고 먹는 그런 전투 식량 제가 한 박스 사놨었는데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서 먹지는 못하고 와이프한테 욕 태배기로 먹었다. 저는 유튜브로 썰랑썰레를 챙겨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차 타고서 출퇴근할 때마다 썰랑썰레 틀어놓고 들으면서 가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사라질 수가 없더라고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보통 군인분들처럼 군부대에서 군복무를 한 게 아니라서 그런지 전역은 했지만 썰랑썰레를 들을 때마다 군대 이야기가 새롭고 재밌었습니다. 계속 듣다 보니 이상한데? 내가 나온 곳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길래 한번 끄적여봅니다. 사건이 아닌 제가 했던 복무에 대해 적는 거니 MSG는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저는 소방서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보통 소방서에서 했다 그러면은 공익이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1급 판정을 받은 현역입니다. 보고형 의무소방이라고 아시나요? 소방서 공익은 공익옷을 입고 소방서에 출퇴근하면서 복무하지만 저희는 소방옷을 지급받고 군부대 현역병들처럼 항상 소방서에서 상주하면서 지냅니다. 저는 그 의무 소방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대학 시절 소방과 다니는 친구에 의해 의무 소방에 대해 존재를 알게 되었죠. 의무 경찰과 비슷한데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소한 의무 소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의무 소방은 1년에 2번 모집하며 한 번 모집할 때 2개의 기수, 한 기수당 125명에서 150명씩 모집합니다. 의무 소방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시험 과정은 이게 정말 그냥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가는 사람이 치는 시험 맞아? 라고 싶을 정도로 개빡세죠. 의무 소방을 가기 위해서는 서류, 실기, 필기, 면접을 모두 통과해야 갈 수 있는데 제가 지원할 때는 경쟁률이 10대 1이었어요. 와, 한 2,000명씩 지원하나 보다. 각 시험별 특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류. 무슨 서류를 제출했는지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공고를 제대로 안 보고 대충 준비해서 제출했다간 그대로 떨어집니다. 두 번째, 실기. 통과 5월 탈락. 제자리 멀리 뛰기, 윗몸 일으키기, 50m 달리기, 1200m 달리기. 각 종목을 순서대로 시험을 봐서 한 개라도 커트라인을 못 넘으면 그 자리에서 불합격하고 바로 귀가입니다. 세 번째, 필기. 이건 상대평가인데요. 국어 20문제, 한국사 20문제, 소방 상식 10문제, 일반 상식 10문제. 앞기수가 뒷기수보다 경쟁률이 높기에 커트라인도 더 높았죠. 보통 합격 커트라인이 50문제 전후였기 때문에 10개 이하로 틀리면 앞기수도 거의 필기 합격은 확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좀 빡시게 하더라도 빨리 입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앞기수에 지원했었죠. 네 번째, 면접. 면접관 3명으로 1대3 면접을 합니다. 사상, 소방 지식, 인성 등을 평가해요. 이렇게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 합격 통지서를 받고 약 2달 뒤 논산훈련소로 가서 공익분들과 같은 연대에서 4주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이후 중앙소방학교에 가서 4주간의 후반기 교육을 또 받죠. 중앙소방교육은 논산훈련소에 비하면 정말 최상의 환경입니다. 후반기 교육이 끝날 때쯤에 이제 어느 소방서로 배치될지 결정이 되는데
입대할 때도 공부를 해서 성적에 따라 입대하듯 소방서도 배치도 마찬가지였죠. 군입대를 위해 쳤던 필기시험 80%, 중앙소방학교 성적 20% 반영해서 특별시, 광역시 제외하고 여기는 의무소방이 없어요. 각 도의 시, 군으로 성적 순서대로 원하는 지역으로 지원해서 가게 되죠. 이 말은 즉 성적이 좋으면 집 근처에서 군복무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 훈련소 동기는 자기 집에서 차 타고 10분 거리의 소방서에서 복무했죠. 하지만 의무소방은 소방서 바이 소방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방서마다 꿀과 헬이 극명하게 나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정보를 얻어서 집과 거리가 좀 멀더라도 꿀 소방서를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인 친구가 소방관이라서 소문을 듣고 집과 거리는 좀 있지만 개꿀 소방서로 갔었죠. 보통 기수별로 소방서마다 의무소방 한두 명을 배치하는데 제가 간 소방서는 저와 제 동기 2명이서 갔습니다. 가자마자 단 10분 만에 저는 직감할 수 있었어요. 천국이다. 가자마자 선임들이 짐을 풀 수 있게 생활관으로 안내를 해줬는데 이 무슨 웬만한 자취방보다 좋네요. 널찍한 원룸방에 옛날보다 인원이 줄어서 지금은 1인당 3개의 관물대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TV, 냉장고, 침대, 책장, 개인 책상도 있고 심지어 그 방도 저랑 제 동기 2명만 썼습니다. 선임들은 선임들 동기끼리 방을 쓰고 있던 터라 자연스럽게 저희도 동기 생활관식으로 쓴다더군요. 뿐만 아니라 보급을 해준다 해서 따라갔더니 새 제품으로 싸제 운동화 그리고 또 운동화, 속옷 등 보급받고 선임들이 원래 후임들 들어오면 맛있는 걸 사주는 거라며 치킨, 피자 원 없이 먹었습니다. 의무소방 자체를 자주 뽑는 게 아니다 보니 맞선임과 개월수 차이가 많이 났지만 제 맞선임까지도 전역하는 날까지 저희에게 짬처리 하나 없이 정말 잘해줬죠. 저희의 일과는 보통 아침에 기상해서 청소하고 차고지에서 주간 근무, 장비 교대 점검한 후 사무실에 앉아서 간식을 먹으면서 TV를 보거나 체단실에서 운동, 자격증 공부 등 각자 할 일 하다가 출동벨이 울리면 뛰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외곽지역이라 출동이 거의 없죠. 이후 훈련이나 감사기간, 신임 소방관 임용기간 뭐 이런 때 바쁜 것 빼고는 그저 무료하게 하루하루 보내는 일과였습니다. 저희는 보통 안전센터, 화재나 구급 출동 부서, 구조대를 순환하며 근무하기에 다양한 출동을 나가볼 수 있었죠. 부서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부서를 돌아가면서 나가는군요. 저희는 휴가 규정도 따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자세하게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거의 매주 외출에 외박을 자주 나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일 큰 좋은 점이 안 그래도 소방서에서 대부분 저희를 군인으로 잘 안 보고 머리를 어느 정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싸보여 있고 외출하면 사실상 밖에 나가면 군인인 줄 아무도 모릅니다. 방금 앞에서 소방서 직원들이 대부분 저희를 군인으로 잘 안 본다 그랬죠? 그렇게 한일전이나 국가대표 경기가 있으면 새벽에도 사무실 내려가서 직원들이랑 치킨 시켜먹고 응원하고 족구 축구하고 나중에 형 동생 하는 소방관들이랑 제 외박 휴가 날짜 맞춰서 같이 나가가지고 여행도 한번 다녀오고 그야말로 저희에게 직원분들은 그저 동네 형 삼촌 아저씨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출동 나갔다가 저 또한 제 부주의로 정말 죽을 뻔한 일도 있어서 이후로는 진짜 긴장하고 나갔고 출동 때마다 좋은 현장이라는 건 없으니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봤지만 다들 묵묵히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소방관들을 보면서 대단하다 느끼면서 또 저 또한 뿌듯함을 느끼며 정말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고 전역했습니다. 솔직히 주변에서 너는 개꿀 빨았네 어디 가서 군대 갔다 왔다고 말하지 마. 심지어 저를 일부러 군대 면제받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사람들과 동급인 것처럼 취급할 때도 있었습니다. 편했다는 사실 부정 안 합니다. 저도 남들에 비해 편하게 다녀왔다고 말하고 다녀요. 근데 이렇게 도가 지나치게 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뽑으면 너도 공부해서 가지 그랬어.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늦은 나이에 일반 군부대로 가면 힘들 거라는 두려움에 여러 가지 정보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친구를 통해서 의무소방을 알게 된 후 의무소방을 가기 위해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실기 필기 면접까지 다 보면서 정말 합격에 대한 확신도 없이 더 늦어질 수도 있음을 감수하고서 그저 군입대를 위해 반년이란 긴 시간을 합격을 위해 매진했습니다. 물론 저처럼 의무소방을 나온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 신기해하면서 제 군생활에 있었던 사건, 사고 같은 여러 경험에 대해 궁금해하고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었죠. 아직도 의무소방을 다녀온 것에 대해 어떤 후회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무소방은 서바서가 강하기 때문에 제 군생활이 모든 의무소방의 군복무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반응이 좋다면 고라니 포획 현장에서 교통정리하다가 공중으로 날아간 썰. 꿀 아닌 것 같은데? 날아갔다고? 말벌로 배드민턴 친 썰. 꿀 아닌데? 교통사고 잔해 정리하다가 즉사할 뻔한 썰 등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꿀이야? 킹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벌 멸종 위기 썰에 이어서 저주받은 티오 썰까지 유튜브에 휙휙 올라가는 걸 보고 감격 또 감격. 이번 썰은 희귀 썰이 아닌 다른 부대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지만 그 주체가 상근일 때 일어나는 희한한 일에 대한 썰입니다. 이 썰의 주인공은 멸종 위기 중 멸종시킬 뻔한 썰에 등장했던 힘이 가장 좋은 상근병에 대한 이야기죠. 이 상근병은 저의 2달 후임으로 H 면대장을 겸했던 G 면대장님의 후임이었습니다.
이 후임 집의 아버지께서는 작은 건설사 겸 인테리어 사장님이셨고, 이 후임은 그런 아버지가 공짜로 부려먹을 일꾼이라는 생각에 고등학교 때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공사장에 임부로 써먹은 친구였죠. 이 친구는 알아주는 지방대의 건축 설계학과로 들어갔는데 반년 다녀보고 자신은 책상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며 부모님 몰래 자퇴하고, 화가 난 이 친구의 아버지께서는 이 친구를 집에서 쫓아냈는데, 아버지와 일하면서 알게 된 건설회사 건설 현장에 노가다 겸 현장 관리로 군대 오기 전까지 반년 동안 1억을 모아서 온 친구였습니다. 정확히는 9,600만원 정도였는데 왜 액수를 세세하게 아냐면, 이 친구가 작업할 때마다 투덜투덜거리면서 일주일만 더 뛰었으면 1억인데 찝찝하게,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니더군요. 몸을 쓰는 일을 하는 일에 이 친구가 투입이 되면 일은 일사천리. 보통 작업을 하면 선임이 후임에게 작업 방법을 알려주고 감독을 하는데, 이 친구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군대 와서 처음으로 곡괭이질을 하자마자 팔이 아파서 떨어질 것 같았는데, 선임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비슷하게 곡괭이질을 했고, 그 친구가 선임들을 전부 모아서 따로 곡괭이질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곡괭이질은 팔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팔힘으로 땅을 찍을 생각하지 마시고 팔힘을 그냥 들어올릴 때만 쓰시고, 곡괭이를 든 뒤에 팔을 그냥 뻗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내리 찍되 허리를 숙이면 안 됩니다 라면서 막 강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한 대로 똑같이 따라하자. 놀랍게도 곡괭이가 깊게 박히더군요. 이 친구가 작업 능력이 뛰어난 건 상근들과 면대장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굳이 대대에 알리지 않은 건 그저 알릴 필요성을 못 느끼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우리 대대 대부분 서울 출신 대학생들이라 군대 와서 처음 노가다를 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이 때문에 대대 주임원사님께서 병사들에게 불만이 많았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때는 제가 상병 때, 부대 옆 벽 쪽에 밭에 수확물을 가지러 온 트럭이 무기고 옆 부대 벽을 박아서 낡은 벽을 허물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고, 대대 현역병들은 주말마다 야발야발거리면서 벽을 다시 쌓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상근들은 그 작업에 일절 투입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작업은 몇 달이 걸렸는데도 제자리 걸음이었고, 저는 총기를 딱 끌어 대대에 와서 오늘의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거 혼자 이틀이면 다 할 것 같은데 대체 몇 명이서 며칠이나 걸리는 겁니까? 저거 미장까지 다 해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미장까지 치고 말입니다. 그 말이 나오고 며칠 뒤 연대에서 2주 뒤 사단장님께서 저희 대대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다른 부대에서는 바닥에 왁싱을 할 굴리를 하고 있었겠지만 저희 대대는 무너져 있는 벽이 문제였죠. 대대의 모든 인원들이 무너진 벽에 투입되었고, 그동안 찔끔찔끔 고쳐지던 게 본격적으로 움직이니 하루 만에 벽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장이었어요. 현역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임원사는 다시를 반복했고, 현역들의 미장 실력은 나아지지 않았죠. 결국 주임원사님이 직접 미장을 하시는데 본인 실력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계속 긁어내고 다시요. 보다 보면 면대장 중에 한 명이 쥐면대에 이런 친구가 있으니 쥐면대에 연락 한번 넣어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주임원사가 대대장님께 요청을 부탁하자마자 대대 미화 작업에 상근병이 전원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임원사가 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미장 작업 경험 있는 인원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할 수 있겠나? 그러자 상근병들 전원 그 친구를 쳐다봤고, 미장을 하다가 긁어내고 미장을 하다 긁어내고로 반복한 벽을 본 친구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려고 했지 말입니다. 그 미장은 평평하게 만들려고 세세하게 힘을 주면 안 됩니다. 그냥 한 번에. 그 친구가 앞으로 나와서 시멘트를 보더니 인상을 또 한 번 팍 쓰며 말한 게, 이게 누가 배합한 겁니까? 너무 찌깁니다. 물을 좀 더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동이에 물을 손으로 몇 번 뿌린 뒤 시멘트를 섞어주니 주임원사가 원하는 바로 그 미장의 모습이 바로 발현이 되더라고요. 그 친구는 작업을 계속하며, 여긴 저 혼자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선임들은 쉬고 계십시오. 그리고 너희들은 현역들 청소하는 거 도와주고. 밑에 주임원사님이 이 친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걸릴 줄 알았던 앞뒤면 미장이 반나절 만에 끝나고 주임원사는 그 친구와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임원사는 이 친구가 용접, 판넬 가건물 설치, 페인트 작업, 벽지, 목공, 에어컨까지 옮겨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자 눈이 돌아간 듯이 이 친구를 보며 침을 흘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작업이 있을 때마다 이 친구를 불렀고, 처음에는 주임원사의 부탁으로 해서 이 친구가 몇 번 불려왔지만 요청이 계속되자 주임면대장님이 화가 나신 듯 땡땡이 바쁩니다 하면서 거절했고, 이 기류를 주임원사도 느낄 수 있었죠. 대대 회의 때 이 친구를 대대 상근병으로 전환시키면 안 되겠다는 질문이 던져졌고,
대대 중대장은 상황을 보니 집과 대대의 거리가 멀어서 출퇴근이 힘들 것 같다라고 하자 자기가 픽업할 수 있다고 제발 우리 대대 상근으로 전환시키면 안 되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임원사가 그렇게까지 말하자 대대 중대장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바로 주임연대장님과 그 친구의 허락을 받아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임원사는 주임연대를 찾아가서 주임연대장에게 딜을 시작했죠. 그 친구를 우리에게 주면 대대 상근 2등병을 하나 주겠습니다. 연대장님도 그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듣자 하니 행정 업무는 다른 친구가 다 한다고 들었는데 이참에 2등병 하나 받아가지고 인수인계 하시죠. 주임연대장님도 업무용 인원과 작업용 인원을 각자 돌리는 게 편하다고 느낀 건지 그 친구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친구도 주임원사의 의도를 알고 있어서 굳이 사서 고생하고 싶지 않은 데다가 면대 업무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대대로 옮기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 뒤로 주임원사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제갈량을 본 주유마냥 왜 상근이냐고 안탄나더라고요. 네가 왜 상근이냐? 네가 현역으로 와야지 네가 왜 상근이야? 그럴 때마다 그 친구는 제가 현역이었으면 이 부대를 안 왔겠죠 라면서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역할 때 그 친구도 말년이 다 돼가는 때라 주임원사가 찾아와서 부사관 지원을 권했다고. 마! 너 부사관 해라! 그 친구는 상근이 무슨 부사관이라면서 손세라를 치고 싶었지만 마음만 받겠다고 했다고 그 상황을 옆에서 본 저의 동기가 알려주더라고요. 군대 썰을 듣다 보니 이런 친구들에 대한 썰을 많이 들었지만 상근 중에는 이런 친구를 본 적도 희귀하다면 희귀한 썰이겠구나 해서 글 올려봅니다. 트라지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랑 일머리가 다르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한 예로 실제로 군대에서 일머리가 잘 돌아갔던 친구들은 밖에서도 일을 잘하고 일을 많이 해봤던 사람들이 좀 많아요.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제 군대가 어떻게 보면은 몸을 쓰는 그런 업무에 처음 만나는 직장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살면서 그렇게 몸을 쓰면서 뭔가 작업을 하거나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 많은 친구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막 이러면서 어른들이 막 대학교 빨리 가라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뭐 재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교 들어가서도 뭐 공부 안 하고 막 맨날 놀고 막 이러다가 막 공부를 했던 말던 막 하여튼 1년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오고 뭐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거의 보통 일을 안 하고 오죠. 특히나 몸 쓰는 일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려는 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런 친구들은 좀 일머리가 다르죠. 어떤 일을 누군가가 지시를 했을 때 뭔가 일을 해야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해요. 보통 이제 군대에 가서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냐 그러는데 군대에서 그 일머리를 완전 깨우치고 나오면은 사회에 나와서 어딜 가서도 사랑받습니다. 군대를 그냥 의미 없이 몸만 안 다치면 되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라고 하고서 그냥 2년 거기 있으면은 아무것도 갖고 나오는 거 없어요. 그냥 근무에 찌들어가지고 늙어버린 햇빛 많이 보고 그래서 노화된 얼굴과 그리고 뭐 진짜 안 다쳐야지 하면서도 무거운 거 하도 많이 들어서 나간 허리와 무릎과 팔과 뭐 어깨와 근데 뭐 군대에서 뭐 공부도 안 하고 미래 설계도 안 하고 계획도 안 짜고 나왔다. 그럴 바에는 뭐 하나 갖고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런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 굴리는 거, 사람 운용하는 거 방법 그런 거 하나 배우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려는 이런 작업할 때, 일할 때 일머리 생기는 방법 이런 것들인데 저도 군대 갔을 때까지 일머리 없었어요. 저도 뭐 고등학교 때 뭐 이런저런 알바들 많이 해봤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정비병인데 4.3 복수알 갖고 와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4.3 복수알만 갖고 왔지. 그러니까 다음에 바로 뭐 필요하냐면 야 아시바 갖고 와. 아시바가 왜 필요하지? 보니까 차들이 다 썩어가지고 이게 볼트가 안 돌아가는 거야. WD 뿌리고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안 되니까 손잡이에다가 아시바라 그래서 쇠 관을 껴가지고 길게 늘려서 지렛대의 원리로 살짝만 힘줘도 두둑하면서 그냥 볼트가 풀리더라고. 물론 그 세게 그렇게 하면 다 부러지지만 살살 해야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2번 안 움직이려면 지금 업무를 뭐 하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되겠구나. 그 이등병 때 딱 들어가니까 내가 계속 나는 이등병 때 100m 달리기로 뛰어다녔거든. 너무 힘든 거야. 몸이 힘드니까 대가리가 굴러가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데 만약에 뭐 여기 작업을 하는데 뭘 가져와 그러잖아. 그러면 이거 한 번 갈 때 여기서 지금 빨리 필요할 것 같은 거 가자마자 개빨리 다 챙겨서 갖고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보루 좀 바로 옆에서 갖고 야 너 보루 갖고 오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 갖고 온 거야?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귀찮으니까. 안 그러면 말할 때마다 3번 4번씩 정비고를 거기 한 400-500m 되는데 거기 맨날 뛰어다녀야 돼. 뒤져요. 토할 것 같아.
캐버거 형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공군으로 입대해서 만기 전역한 예비역 병장입니다. 이 썰은 MSG 하나도 없고요. 제가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글로 옮겨봅니다. 저는 공군에 입대해서 항공기 기체 정비병이라는 특기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구에 있는 모 비행단으로 가서 F-15K라는 기종을 만지게 되었죠. 때는 2002년 7월쯤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상병이 되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전투기를 하늘로 날려보내며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반에 들어온 저보다 8기수 후임인 신병 한 명을 마투임과 함께 교육을 하면서 지내는 날이었고요. 그 후임은 무려 7개월 만에 들어온 반 후임이었고 그렇기에 마투임과 저는 이 후임을 엘리트로 키우기 위해 열심히 교육을 했습니다. 그동안 중대에 들어온 신병들은 다른 반이나 중대 본부에 다 뺏겼었어요. 교육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 항공기 안전 교육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 위에 올라갈 때는 그 부분을 밟으면 안 된다 라든가 항공기에 달려있는 미사일이나 연료탱크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게 주의해라 등등등 그런 거였죠. 여기서 저희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은 자 글쓴 이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항공기가 시동이 걸려있을 때는 절대로 인테이크 앞에는 가지 말아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인테이크란 항공기의 제트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을 말해요. 제트 엔진의 엄청난 출력으로 인해 자칫하면 정말 빨려 들어가서 갈기갈기 찢겨서 다짐육이 되어 항공기의 엉덩이로 휘옥하고 나올 수 있기에 정말 조심해야 되죠.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첨부해보자면 여기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여기가 인테이크래요. 후임은 빠르게 저희가 알려주는 내용을 습득하였고 정말 A급 후임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안전교육을 마치고 시간을 보니 어느덧 오전에 띄운 항공기가 착륙할 시간. 저는 마투임에게 말했습니다. 야 잘됐다. 안전교육도 끝났겠다. 항공기 받는 거 신병한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줄 수 있겠나? 그러자. 신병아 우리 항공기 받는 거 잘 보고 있어. 다음 거 내릴 때 시켜볼 테니까. 자 여기서 추가하자면 마투임과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라 이미 상병 때부터 말을 서로 놓은 상태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은 착륙하는 항공기가 오는 경납고로 향했고 가보니 이미 나와 계신 하사 2분과 착륙하는 항공기의 정비 기장님이신 상사분 한 분이 대기실에 와 계시더라고요. 하사 야 신병 교육 똑바로 시켰어? 잘 알려줬어? 에이 그 안전교육 잘 시켰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시켜보지 말고 보고만 있으라고 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화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납고 앞에 굉음을 내며 들어오고 있는 비행기. 저는 항공기의 왼쪽, 마투임은 오른쪽에서 차륜지를 잡고 대기를 하고 있었고 신병은 마투임 옆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경납고가 이렇게 있고 기장이 앞에서 들어와 옆에서 신병과 마투임이 오른쪽 그리고 왼쪽 날개에는 글쓴이가 이렇게 있고 조종사가 이렇게 타고 있었고 이런 구도였죠. 기장님은 차륜지를 타이어에 꽂으라는 사인을 하셨고 마투임과 저는 들고 있던 차륜지를 꽂았습니다. 차륜지가 저거 고인목인가봐요. 마투임은 항공기의 시동이 꺼지면 저와 함께 조종사의 헬멧 등 장구를 받으러 항공기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차륜지를 꽂고 항공기 밑을 지나 제가 있는 항공기 왼쪽 편으로 왔었죠. K-15K는 조종사가 2명이기 때문에 정비사도 2명이 올라가서 보조해야 됩니다. 저희 둘은 마침 항공기에 달려있는 슬램 미사일, 조종사가 항공기 시동을 끌 때까지 이 미사일을 보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놀았냐? 이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은 아래쪽에 보이는 저 날개가 쫙 하면서 펼쳐지면서 날아가는데 그걸 몸으로 형상하면서 이러면서 놀고 있었대요. 걔 재민이 같네. 그때 그 시끄러운 항공기 엔진 소리를 듣고 누군가 소리를 막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소리가 난 방향으로 뒤로 휙 돌아봤는데 기장님이 신병을 레슬링 기술의 레리어트라는 기술로 걸고 넘어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투임의 얼굴을 돌아봤습니다. 저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마투임은 제가 있는 곳으로 오면서 신병을 혼자 항공기 오른편에다 두고 온 거였어요. 당황한 신병은 저희가 있는 왼편으로 오기 위해 아까 알려준 인테이크 앞으로 다니지 마라 이 교육을 새카맣게 까쳐먹고 그 앞을 휙 하고 지나려다가 그걸 발견하신 기장님이 레리어트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신병을 구한 거였습니다. 상황이 끝나고 조종사가 시동을 끄자 마투임과 저희가 사다리를 타고 전투기로 올라가는 중에 기장님은 저희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조종사가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야 이 새끼들아! 니들 신병 교육 했어 안 했어?
평소에도 무서웠던 기장님이시기에 벌벌 떨면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했습니다. 항공기 경락과에 집어넣으면 니네 다 남아. 알았어? 착착한 마음에 마저 사다리를 올리고 조종사분들의 장구를 챙기고 그때 조종사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무 일도 아닙니다. 하하. 다행히 조종사는 방금 있었던 그 상황을 눈치를 전혀 못 챈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항공기를 집어넣고 저희 반의 모든 하사들, 병사들이 그 기장님 앞에 헤쳐모여 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들었어야 했으며 신병은 벌벌 떨면서 기장님, 하사 그리고 저와 마투임 순으로 차례로 닦이며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 신병은 정신을 똑바로 차렸는지 중대에서 개 패급 신병에서 제일 A급 정비 병사가 되어 간부들과 선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답니다. 필력이 부족해서 읽기 어려우셨을 텐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유튜브에 올라가면 정말 행복하겠네요. 반응이 좋으면 비상 출격 상황에 전투기 대신 케이크 출격시킨 조종사. 항공기에서 내리자마자 헬멧을 집어던진 조종사. 항공기 정비병의 일상 등 한번 글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나루미 5693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재밌는 썰 많으시네요. 다 써주시기 바라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어떤 썰을 원하시는지 밑에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은 글쓴이 분이 반응 보고서 밑에 있는 글을 차례차례 써주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댓글로 어떤 썰 보고 싶으신지 많이 써주세요. 같은 군대인데 항상 신기한 썰만 나오는 공군의 이야기 그리고 해군의 이야기들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육군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다 보니까 육군은 사실 누구나 거의 우리나라 군대에서 들어가는 사람들 한 7-80%는 육군을 가니까 육군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육군의 이야기가 가끔 유튜브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본 거 같은데 이거 또 우려먹는 거 같은데 막 이러시는데 우려먹은 거 하나도 없고 본인이 생각하셨던 옛날 과거 이야기랑 본인의 경험과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짬뽕이 돼가지고 옛날에 봤던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단 한 차례도 똑같은 썰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올리잖아요. 첫째, 편집자들에서 이거 읽으셨던 건데 하고 브레이크 걸리고, 두 번째, 썸네일 팀에서 바로 이거 전에 만든 적 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보면 있어. 그래서 날라가고 그런 썰은 이미 만들어져서 유튜브로 올라가질 않습니다. 겹치는 건 없지만 비슷할 수는 있다. 그냥 그런갑다 하고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형 투수분들 안녕하세요. 6월에 갓 전역한 짬찌끄레기 인사드려요. 저는 해안 소초에서 생활하면서 내륙 생활을 잘 모르기도 하고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곳에 대한 썰이 너무 재밌어서 짬짬이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나름 희귀한 복무지인 해안 소초에서 생활했기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안 소초란 무엇인가? 해안 소초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해안 소초는 초소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초소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 한두 명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지만 소초는 보통 40-50명씩 투입되는 그런 3층 아파트 정도의 건물이에요. 아니 이러면은 무슨 이게 어떻게 소초야 이게? 중대 건물 뭐 대대 건물 이 정도 아니? 크기는 소초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한 소대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소초의 작전 지역 안에 있는 게 초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해안 소초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은 소초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대대 기준으로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졌는데 TOD병, 그리고 CCTV를 보는 영상 감시병, 그리고 소초 내의 일을 기록하는 상황병 등으로 나눠집니다. 따라서 TOD병이라는 보직을 받지 않아도 몇 개의 우연이 겹치면 해안 소초로 갈 수 있죠. 두 번째, 뭔 일을 하나요? 기본적으로 하루하루는 틀은 똑같습니다. 근무 서고 일과하고 자고 무한 반복이죠. 이거 적응 못하는 사람 꽤 많이 봤습니다. 일과는 날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런 똑같은 생활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저도 짬 좀 차니까 되게 물리더라고요. 근무는 시간대마다 인원이 좀 달라서 TOD, TOD2, B번 뭐 이렇게 하면서 근무하는데 다른 보직도 비슷하게 근무가 돌아가죠. 영상감시병은 카메라 보면서 특이사항 보고하고, TOD는 특이사항 있으면 보고하고, 상황병은 특이사항 기록이나 소초에서 하는 일을 기록합니다. 이건 저희 대대 한정이었는데 기동타격대 역할로 근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따로 기타대가 있으면 좋은데 저희 그딴 거 없이 당나라 부대라 근무 중에 기타대 출동하라 그러면 그냥 저희가 근무 쓰고 있다가 나가고 그랬어요. 저는 TOD 특기였는데 이런 것까지 할 줄은 몰랐죠. 여러분들은 흔히 하시는 기타대 업무에 추가로 귀순자, 탈북자, 유도나 적 침투 시 초동 조치를 위한 출동, 민간인 신고, 지뢰나 거수자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근무까지 서니 몸은 편한데 정신 상태가 엉망이 되죠. 짬이 차면은 3-4시간씩 똑같은 화면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고 타고 나가는 게 편하니 기타대 훈련 같은 거 없으면 나름 좋습니다.
또한 기동타격대가 없으니 작전지역 순찰도 저희가 합니다. 보통 한 달에 2번, 많으면 3번 BMNT 시간에 맞춰서 나가는데 평소보다 2-3시간 못 자고 심지어 7에서 8km를 항상 걸어야 되니 진짜 죽을 맛이죠. 이러면은 개인정비도 1시간도 못하고 수면보장? 뭐 그딴 것도 없습니다. 개인정비 시간에 자동화 해야 됩니다. 내력에서 흔히 하는 위병소, 동초, 탄약고 저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병소는 근무 B번들이 소초 내에서 대기하다가 CCTV로 차원문을 열고 올라오고 그랬죠. 쉴 때도 마음 편히 못 쉬는 당나라 부대였어요. 세 번째, 어떤 훈련을 하나요? 해안 소초는 기본 업무가 경기 근무이기 때문에 혹한기 유격 등 몸을 쓰는 훈련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거 듣고서 우와 개꿀인데 하고서 지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초 내에서 장애물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서 큰 훈련 같은 거 하면은 철조망 날라주느라 개고생합니다. 이런 똥 같은 곳 아니면은 몸 쓸 일 거의 없어요. 대신 상황 조치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소초 내에 적 침투 시 대처하는 훈련은 합니다. 매일 2번씩 합니다. 와 되게 많이 하네 이 훈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CPX는 기타대가 출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실시하기 때문에 간단한 보고만 하고 끝납니다. CPX 말고도 대대 간부님들이 순찰 오셔서 상황을 거는 경우도 있고요. 브리핑 시킬 수도 있으니 최고짬들이 잠깐 앉아서 가실 때까지 가동 보고 중간 짬들이 기타대 나가고 그랬습니다. 아직 입대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무슨 훈련을 한다 하면 그 대대나 여단에서 바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설정해서 해안 소초의 대대, 여단, 사단 쭉 올라가는 그런 스토리로 훈련 계획을 짜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하는 상황 조치를 해서 적이 어디로 침투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윗부대에 전달합니다. TOD병이라도 소총은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소초에 사람이 부족해서 TOD를 제외한 영상감시병과 상황병은 공용화기도 사용했어요. K201, K4, K6 박격포 같은 화기 훈련들도 합니다. 총은 아주 여러가지 다 다루겠네. 거의 람보요. 장점과 단점. 장점은 몸을 안 쓴다. 개똥 같은 소초 배정 받으면은 저처럼 훈련도 나가도 순찰도 나가고 하는 거 아니면은 소초의 기타대 업무를 맡아주는 인원들이 있어서 싹 다 해주고 기본 일과 말고는 몸 쓸 일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큰 장점이죠. 선후임 및 간부와 친해질 수 있다. 이건 장단점이 둘 다 있는데 쓰레기 같은 간부 있으면 하루하루 화가 나는데 저희 소초는 엔간한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라 몇몇 사람들 빼고는 상당히 다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힘든 군생활도 재밌게 보낸 것 같아요. 총을 별로 안 쏜다. 저는 훈련소에서 0.1번 실거리 한 번을 제외하고 소초에 온 후 상병 진급을 위해 축소 사격 한 번, 소초에서 실시하는 사격 훈련 공포탄 한 번, 총 4번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사격 훈련을 하면 총 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격 전 총기 손질, 사격 지역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너무 귀찮죠. 이런 귀찮음이 싫다? 해안 초소 가시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엄청나게 쌓이는 휴가. 해안 소초는 매일매일 근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외출 외박이 금지입니다. 그래서 해안 보상 휴가로 한 달에 2-3일씩 주어지는데요. 저는 분대장, 종교활동 등 위로 휴가를 열심히 쌓아서 총 휴가 100일을 모아서 말출 60일로 찐저녁 2달 전에 나왔습니다. 너무 행복했죠. 월급을 기다리는 느낌으로 휴가만 바라보고 근무 서는 느낌입니다. 포상 딸 기회도 많아서 만포 채우기도 쉽죠. 그러면은 1년 6개월 하는 게 아니라 1년 4개월 하고 나왔다는 거야? 군생활을? 레전드인데? 대신에 외출 외박이 없대잖아. 1년 4개월 동안 기 모아서 나오는. 단점, 반복되는 일상. 이게 진짜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저녁 날과 똑같은 일과 똑같은 근무, 똑같은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제 동기는 이걸 진짜 싫어해서 일말 때부터 나 못하겠다, 나 언제 전역하냐를 다 입에 달고 살았죠. 근무 들어오면은 최소 30분은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니 이런 점 잘 생각하고 지원하세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단점은 은근 없네요. 근무 설 때 화가 너무 났는데 꿀은 꿀입니다. 몸을 안 쓰다 보니 그만큼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TOD의 재원, 기능, 가시범위, 소초 작전 지역의 지형 등을 엄청나게 공부했죠. 짬찌 때는 개인정비 반납하면서 고3 때만큼 공부했습니다. 기준 믿어야 할 점수를 받으면 해안 보상 휴가를 잘리는 평가가 있었기에 짬이 되어서도 꾸준히 공부해야 됐죠. 쓰다 보니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유튜브로 당첨되지 않더라도 미필 투수분들과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던 분들의 궁금증이 좀 풀렸으면 합니다. 이 글이 당첨되면 CCTV 카메라로 갯벌에서 야스하는 사람 본 썰, 미립국 당에서 영창 갈 뻔한 썰, 사격 훈련하다가 탄피 잃어버린 중대장 썰 등 해안 경계하다가 일어난 일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GOP가 저기 북쪽 있는데 철조망 치고서 다들 열심히 지키고 있지만 삼면이 바다고 바다는 사실 우리가 막 이렇게 경계를 나눠놓고 막 이랬지만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뻥뻥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막 레이더나 막 GPS 이런 걸로 갖다가 막 위치 확인해가지고 너 넘어왔어? 나 넘어간다 막 이러고 서로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 안 하면 사실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 있죠. 사실 김포 이쪽 있는데 그쪽 북쪽 끝으로 가서 거기서 저쪽 북한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생활상이 완전 다르긴 하지만 진짜 강 하나 건너서 그 삼각주 하나 건너서 북한이에요. 근데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철조망이 이렇게 좀 대충 쳐져 있고 저쪽도 그냥 뭐 철조망이 있는지 없는지만 그냥 대충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해안에서 이렇게 쭉 해안 전체를 이렇게 항상 감시하는 이런 업무를 봐주는
군인분들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그 적의 또 해안 위협에서 또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감사드리고.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매일 퇴근길 차 스피커를 통해서 썰랑썰레를 들으며 집에 가는 낙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는 평범한 애아빠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속에 개보건님 용안에 매료되어 트위치까지 챙겨보고 있고, 저도 남들과는 조금은 다른 군생활을 하였기에 기억에 남는 썰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10년도 지난 군생활의 디테일한 기억은 나지 않으니 더듬거리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때는 10년도 꽃가루 흩날리는 4월에 입대하여 육군훈련소에 가게 되었죠. 훈련소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과 21일 석가탄신일로 인해 한 주 더 훈련을 받았던 기억과 훈련소 목욕탕에서 담배를 반입한 몇 명과 하수구에 입을 넣고서 담배 피다가 냄새 때문에 퇴소할 뻔한 기억이 있지만, 이거 말고는 크게 기억에 남는 일은 없을 정도로 무난했습니다. 이만저만한 훈련을 마치고 다른 훈련병과 마찬가지로 후반기 교육을 갈 곳으로 나눠지고, 저는 통신학교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때 조그마한 미니버스에 바깥 풍경을 보면서 앞으로의 군생활은 어떨까 생각했던 그 분위기가 기억이 나네요. 통신학교에 도착하고 여기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은 훈련생들 더블백을 메고 오하이어를 맞춰서 대기하고 있었고, 인솔 간부가 서류를 보더니 저 포함 2명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고탈 902병 땡땡땡땡이병 땡땡땡땡이병 열회. 저는 속으로 잘못됐나? 왜 따로 부르지? 라고 생각했고, 이어서 바로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니네는 자대가 여기야. 저는 그렇게 사령부 예하 통신학교에서 기간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육군훈련소를 나오고 다들 통신학교라는 곳에 가서 후반기 교육을 받고 다시 진짜 자대에 간다고 들었는데, 여기가 자대라니. 어벙벙한 상태로 앞으로 지낼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규모가 상당히 크죠. 교육을 하는 학교다 보니 큰 건물도 많고 인원도 많고 간부도 많고 중령 대령 정도는 그냥 작게 충성하는 정도였습니다. 여기 학교에서는 갓 임관한 소위들도 교육을 받기 위해 오는 곳이라 교육생 신분으로 소위 중위는 경례를 하지 않고 지나갔고 대위부터 경례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와 같이 호명되었던 다른 동기들은 각자의 보직을 받고 뿔뿔이 흩어졌고, 저는 군수 쪽 시설 장비병이라는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 건물들의 치수와 균열이 간 곳, 보수가 필요한 곳을 체크하고 군수과장에게 보고하는 업무였죠. 이때 전에 이와 관련된 어떠한 경험이나 자격증 같은 것도 없었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직책에 하루하루 얼타는 얼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를 가르칠 선임도 없었고, 매일 아침 군수과장 소령이 저기 가서 본청 건물 가로 세로 사이즈 좀 하고 재고 와봐. 야 오늘은 식당 주방 높이 좀 재고 와. 야 오늘은 뭐 없어 그냥 있어. 퀘스트가 내려지면 줄자나 레이저 측정기로 가서 꼼꼼하게 재고 메모지에 적어서 전달하는 형식.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학교의 규모가 커서 제가 일하는 곳에서 식당까지 가려고 하면 걸어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왕복만 해도 40분. 실제로 치수를 재는 것보다 오고 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수월했던 점은 하루에 2-3개 정도의 퀘스트를 깨고 나면 시원한 사무실에서 믹스커피 마시면서 그냥 대기하는 꿀냄새가 가득한 군생활이었죠. 군수과장이 출타나 사무실이 없는 날이면 그냥 혼자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내무실에서도 크게 터치가 없고 업무적으로도 간섭할 선임이 없으니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군생활이 맞나 싶을 정도가 그렇게 3달이 지났습니다. 학교다 보니 교육시간이 있고, 이 교육시간에는 넓은 학교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그 고요한 학교 내에서 저는 업무 자체가 하루 종일 긴 거리를 걸어서 왔다 갔다 건물 밖이나 안에서 이상한 기계로 측정하고, 그러니 누군가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고, 그 누군가 바로 결국 학교장 투스타까지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듣지는 못했지만 저 병사는 뭔데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건물 밖에서 저러고 있나 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고, 군수과장님은 FM으로 차려입으시고 직접 보고 드리러 올라가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후 저는 자전거를 하사받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던, 업무를 하러 가던, 휴가를 나가던, 위병소를 가던, 가족들이 면회를 오던 제 자전거와 함께하는 군생활이 시작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상병 때쯤 내리막길에서 이니셜 D 마냥 속도를 내고서 도랑을 타고서 코너 공략, 지름길, 드리프트 등 하루 종일 약 1년간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 거의 엄복동이라고 불릴 만큼 자전거 실력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이 당시 간부가 아니고 병사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 내를 돌아다니는 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빠르게 지나가면서 간부인 척하고 한약국 근무자의 경례를 가볍게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소문을 들은 몇몇 간부들은 이 서류 좀 학교 어디 건물에 누구한테 좀 가져다 줘라 하면 저는 퀵배달처럼 가져다 주고, 친한 간부들은 사제담배나 핸드폰으로 웹툰 같은 거 보게 편의를 봐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후방부대 교육시설이다 보니 큰 훈련은 안 했지만 혹한기나 유경은 참여했고, 이마저도 아침부터 타 병사와 같이 출발하는 게 아닌 오전 군수과장님의 퀘스트를 다 깨고 오후부터 참여하는 식으로 훈련장을 인솔간부 없이 자전거로 간 적도 있었죠. 그렇게 자전거와 함께한 군생활이 끝나는 저녁 전날 마지막 일과가 끝났고, 저는 군수과장님에게 자전거를 다시 돌려드리며 저녁 신고를 했고, 그렇게 엄복동으로서의 군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쓰다 보니 유머와 위트, 감동은 전혀 없지만 친구들과 술자리가 나오면, 군대 얘기 나오면 아무 말도 못하는 저의 특이한 자전거병 군생활이 기억에 남아 썰 올려봅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좋을지 모르겠지만 후임들에게 들은 바로는 그 자전거는 군수과장님이 신나게 타고 있다고 들었네요. 토탈90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동안 자전거만 타다가 전역했다 이거죠? 자 하나 들고서 자전거만 타다가 전역했다. 솔직히 꿀빤 거라고 보기에는 힘들지. 부대 자체가 뭐 걸어서 40분 걸리는 이런 부대면은 자전거 타도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10분, 5분 정도는 걸려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부대 내에 있을 때 무조건 걸어 다녔거든요. 제가 있던 부대는 산속에 벙커처럼 돼 있는 부대였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평지가 없어요. 그 자동차 차량대라고 하는, 자동차 연병장이라고 하는 그런 연병장이 여러 개 있었거든. 마치 농사 지을 때 그 산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 계단식 논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옆에 도로로 걸으면은 그냥 평지 없이 무조건 오르막길이고 한쪽은 무조건 내리막길이고,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그러면은 알아줘야 됐을 법한데 허벅지가 아마 지금 몸통보다 두껍지 않을까. 근데 우리 부대에서는, 부대 내부에서도 주임원사님도 그렇고 대대장님도 그렇고 뭐 군수과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차량 부대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군무원들, 그분들도 자전거 타는 거 한 번도 못 봤고. 사실 그렇게 특이할 거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에 썰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군대에서 맨날 자전거를 탔다고? 전역하고서 신고하고서 갈 때까지 자전거를 탔다고? 라고 생각해보면은 좀 신기한 썰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풋마인드였던 학교장님과 그리고 군수과장님 덕분에 행복한 군생활을 하신 게 아닌가. 군생활이 이게 복불복이야. 어떤 사람들은 진짜 완전 격오지에서 진짜 추운 데서 더운 데서 똥 싸면서 진짜 근무 쓰고 일하고 훈련받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룰루랄라하고 다 그래요. 그 형평성이 안 맞는데 그 형평성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그렇게 업무량이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꿀빤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나는 진짜 꿀빨았어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다 뭔가 사연이 있고 뭔가 짜증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곳에서 다 지냈기 때문에, 서로 친구들끼리 들어도 너 개 꿀빨았잖아 막 이러면서 욕하지 말기로 해요. 행정병들도 보면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어. 앉아가지고 얼굴 허해가지고 컴퓨터 하고 있으니까 쉬워 보이는데, 물론 몸 안 쓰니까 뭐 스트레스는 덜 받겠지만, 그 간부하고 바로 붙어있고 간부가 시키는 걸 밤새도록 해야 되고, 간부 쉬는 날에는 같이 옆에 붙어가지고 당직병 쓰면서 같이 간부 커버 해주고 막 이래야 돼가지고 골치 겁나 아파. 안녕하세요, 보고형. 매일 아침을 썰랑썰레로 시작하는 예비군이에요. 저는 2020년도 11월 입대, 올해 전역한 따끈따끈한 짬찌끄레기 카붕이에요. 카투사의 별칭이랍니다. 저는 한창 추운 11월과 12월 논산훈련소를 거쳐서 후반기 교육을 통해 평택의 통신병으로 배치받았었습니다. 저는 회계학과 출신이었는데요. 그쪽 자격증도 있어서 재정병과로 가게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뺑뺑이 돌려서 통신병 보내더라고요. 각설하고 때는 11월, 제가 상병을 달고 2달쯤 되었을 때 훈련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훈련을 설명드리자면, 기지가 워낙 커서 기지 안에 훈련장이 따로 존재했죠. 기지 내에 본부와 본부를 지원해주는 작전 통제소 2군데를 두고 훈련을 진행합니다. 본부, D텐트라고 불러요. 본부 텐트는 워낙 커서 한 텐트에 100명 가까이 들어가는 곳이고, 작전 통제소는 S텐트라고 하는데 본부와 가까운 곳에 칩니다. 문제는 또 다른 작전 통제소 T텐트라고 하는데, 이곳은 북한과 가까운 포천에 텐트를 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포천에 가게 되면 거의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죠. 이곳은 샤워시설은커녕 씻을 곳도 없는 데다가 A형 텐트보다 조금 더 큰 텐트인 간이 침대 2개를 거의 맞닿아 놓아서 2명이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미군과 같이 자게 되므로 일주일 가까이 씻지 못한 그 텐트 안은 엄청난 암내쇼스. 저는 이곳으로 끌려가지는 않았었지만 저의 불쌍한 마투임은 9월 훈련 때 이곳으로 끌려가 온갖 고생을 다하고 저는 S텐트에서 개꿀 빨았죠. 11월 훈련 때도 힘들어하던 마투임을 대신해서 저는 자원에서 후임과 자리를 바꾼 후 후임은 S텐트로 가게 되었고 저는 T텐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저는 운 좋게 11월 훈련 때 T텐트는 이번 훈련에서 설치하지 않는다고 띠용? 이게 웬 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 부대 내 통신처 부참모장을 역임하던 미군 소령님은 에이스 중에 에이스. 그분은 또한 T텐트 통신 담당이셨습니다. 그분은 훈련 막바지에 저를 부르더니 내일 04시에 기상에서 T텐트 설치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훈련 지침이 바뀐 거였죠. 그렇게 야전가설 통신병이었던 저는 소령님의 지시에 따라 그날 21시까지 24인 텐트를 소령님과 함께 치고 통신선을 깔고 22시에 생활관으로 복귀해서 취침을 들려고 했는데 내일도 04시까지 나올 수 있지? 네, 저는 다시 5시간도 못 자고 통신 시스템을 소령님과 관리하면서 그날 17시 훈련 마감 시간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 소령님은 제가 썩 마음에 드셨나봐요. 저를 계속 이용하셨고 때는 제가 이제 막 병장을 단 2월, 그때 일이 일어납니다. 12월과 1월은 부대 내 장교들이 물갈이 되는 기간이어서 저희는 그분들의 국방망 계정, 미군 국방망 계정은 타군에게 발급해주려면 2달 정도 저희가 작업을 해서 사용 가능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만들어드리고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대략 100명 정도를 새로 온 사람을 위해서 컴퓨터를 초기화하던 그런 시기였죠. 이때 미군에서 코로나 때문에 부대 내 필수 인원들을 제외하고 사람들을 격일로 근무 혹은 중요하지 않은 부대는 강제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저희 통신처는 제외였죠. 거기에 카투사는 원래 6명이 일하는 통신처는 아무 생각 없이 3명으로 줄였던 그 시기에 말년병장 맞선임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해서 저와 마투임이 매일 갈려나가고 있었고 몬스터 에너지를 물처럼 마시던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숨통이 트이던 2월 갑자기 T텐트 인원들을 데리고 동두천으로 단기 훈련을 나간답니다. 거기에서 제일 힘든 텐트도 치지 않는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느슨한 군생활에 긴장감을 주는 훈련을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지만 다시 고생하기는 싫어서 에이 나도 병장인데 안 뽑겠지? 라고 아니란 생각을 했죠. 소령님의 얼굴은 저를 보며 흐뭇하게 웃고 계셨고 저는 그날 6시에 퇴근하고 짐 싸서 9시에 동두천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미군 소령, 미군 이병 짬찌레기 1명, 카붕이 병장 1명이 미군 소령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동두천으로 향했고 군대 차량이라 톨게이트에서 돈을 내지 않아도 됐지만 톨게이트 요금소 인원들이 가끔 차량을 막아설 때 우리 소령님은 짧은 한국어로 군대입니다 외치면서 동두천으로 향하셨고 저희는 12시경 동두천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허름한 건물에 들어섰고 이곳에 정리되지 않은 선들이 넘쳐났으며 이곳에서 오전 6시까지 잠도 못 자고 야간선 설치 및 보수를 작업했죠. 그러다가 소령님께서 이제 좀 자라 하셔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이 허름한 건물 2월인데 난방이 안됩니다. 야전 상의를 입고 있어도 너무 추워서 덜덜 떨렸고 저는 미군 측에 침낭을 보급해주지 않아서 침낭도 따로 없었죠. 다행히도 보급처에서 나온 여러 사람들이 간이 침대를 가져온 걸 보면서 와 그래도 바닥에서는 자지 않겠구나 라고 했지만 그들의 한마딘 너희들 침대는 안 갖고 왔는데? 정말 속으로 개쌍욕이 넘쳐 흘렀지만 어쩌겠어요. 까라면 까야죠. 저는 결국 그 허름한 건물 복도 안에 야전 상의를 이불 삼아 둘둘 감아서 잠들었다가 인생 처음으로 입이 돌아가는 경험을 하고 진짜로 이러다가는 얼어 죽겠다 싶어서 동물적 감각으로 저를 잠에서 깨워서 일어나 보니 1시간도 못 잤더라고요. 그렇게 아침도 못 먹었지만 그래도 소령님은 제가 안쓰러웠는지 미군 PX에서 피자 핫도그 등을 사주면서 그렇게 3일을 동두천에서 지냈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이틀은 소령님께서 구해온 간이침대와 담요 덕분에 살만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씻지도 않고 살았고 저는 이 짓을 3주 내내 평택과 동두천을 오가면서 훈련을 했고 저의 별명은 왜 영어로 써 아이씨 Rhymage. 저의 별명은 리니지 머신이 되어 소령님의 아기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소령님 덕분에 나중에 시누쿠 헬기도 타보고 여러 경험도 해봤네요. 이 썰이 채택된다면 휴가 4박 5일은 맥주 한 병? 뭔 소리야? 사이코 미군 하사?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세이유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그... 아기 고양이가 그게 본인이었군요. 저는 아기 고양이라 그러길래 아기 고양이를 데려와서 병장 계급장을 줬나 했더니 카투사 이분이 아기 고양이였던 사이다가 없는 썰. 정말 그 카투사가 좀 특수한 그런 보직이죠. 많은 분들이 갈 수가 없고
또 시험을 공부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그 미군하고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회화가 자동으로 되는 친구들이 다 카투사를 가죠. 카투사 같은 친구들한테 들은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건 토요일 일요일 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외출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도 좀 이제 바뀌었죠. 외출 외박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서 갖고 있는 거에서 외출 쓰거나 뭐 밖에 잠깐 나갔다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군은 그냥 토요일 일요일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되는, 뭐 휴가에서 빼거나 뭐 외출 외박에서 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그냥 나가더라고요. 돈도 많이 주고.